1592년부터 7년간 벌어진 임진왜란. 이 7년 전쟁은 조선 역사상 최대의 위기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최대 권력가였던 왕가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압록강가 의주까지 치욕적인 몽진을 갖고요. 그의 두 아들 임해군과 순화군은 일본군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전대미문의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가가 당한 이 고통과 수모 속에는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손녀와 손자, 즉 왕손들이 겪어야만 했던 비극을 최초로 발굴 보고합니다. 지난 2006년 9월 부산 조선통신사 재연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1607년 임진왜란으로 단절됐던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다시 열렸다. 조선통신사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 양국 평화의 상징이었다. 조선통신사의 임무는 평화적 교류와 포로 수입은 그리고 일본의 국정 탐색.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선통신사는 모두 12차례 일본을 왕래했다. 부산은 조선과 일본을 잇던 관문. 조선통신사는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향했다. 조선통신사의 첫 경유지 대마도. 부산에서 50km 남짓한 지척의 섬이다. 대마도의 중심 도시 이즈아라.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할 때마다 머물던 곳이다. 이즈아라인 이를 기념하는 조선통신사 기념비가 서 있다. 해마다 8월 대마도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제. 대마도에서도 역시 조선통신사 흥례를 기념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조선통신사는 선진문화의 세례를 받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러나 치열했던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이 남긴 상처는 떠들썩한 통신사 행렬 뒤로 숨었을 뿐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즈아라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남짓. 길가에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서 있다. 조선국 왕희.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 그리고 그 표지판 위쪽에 산기슭, 작은 묘탑이 조성돼 있다. 묘탑의 주인공은 조선국 왕희. 왕희는 공주 혹은 옹주란 뜻이다. 그렇다면 이곳에 조선 왕의 딸이 묻혔다는 것일까? 묘탑엔 희미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경장 18년, 즉 1613년에 이 묘탑이 조성됐다는 기록만 보일 뿐 나머지 글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 묘역을 정화하기 전의 사진.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덤의 주인공은 이연왕희. 이연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선조의 딸이 되는 것이다.
묘역 있는 마을 이름도 심상치 않다. 우나스라라는 이 마을 이름은 여인이 끌려왔다는 뜻이다. 韓国のお姫様いうことは小学校の時から分かっちゃったばってね。それだけ通ったびね、拝めしよったばってね。伝説だ、朝鮮の王女を連れてきたというのはそうやってよくねずっとそういう伝説ができると後の人が墓まで作るもんでしてね。信じる史実が資料が文献がないんですから、まあ一つの言い伝えとして信じていけ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 지난 2006년 한일 양국 인사들이 모여 이 묘역을 사로이 단장했다. 거기서 살풀이 춤이라 할까 마지막에 그 영혼을 떠나보는데 그 흰 보병에다가 배를 띄워서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우나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다 정확히 토를 내가지고 배에다가 다 실어요. 실어서 저 영혼을 달려고 하는 그 장면을 한 5분 동안 연출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일행은 물론이고 그 우나스라에서 온 노인들이 이렇게 하고 무슨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그 비운해간 옹주를 생각을 했겠죠. 선조의 딸 이연 왕희. 그녀는 단지 대마도에 남아있는 전설의 인물일까? 아니면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끌려와 희생당한 실존 인물일까? 대마도의 묘비로만 남아있는 이연왕희. 왕희는 왕가의 공주나 옹주를 뜻하는데요. 정비가 낳은 딸은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은 옹주라고 했습니다. 선조에게는 공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연왕희는 옹주가 되겠죠. 이 옹주가 사망한 것은 161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선 통신사가 왕래를 했던 평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딸인 옹주 이연왕희의 죽음에 대해서 조선은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겨놓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왕족은 옹주 이연왕희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조의 손녀와 손자, 즉 왕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왕손들조차도 일본으로 끌려갔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한반도와 가까운 후쿠오카. 임진왜란 직후 수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왔던 곳이다. 후쿠오카 언덕의 도진마치 마을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일연종 소속 사찰이 하나 서 있다. 사찰의 이름은 묘안지. 법당엔 이 절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유물이 한 점 보관돼 있다. 주지승이 조심스레 꺼내든 것. 그것은 낡은 족자였다. 묘법 연화경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의 나무 묘법 연화경 족자. 이 족자는 이련이란 승려가 쓴 것이다. そうするとこれはもう300年以上だからおそらく340年ぐらいになると思います。この後ろにある
城はこれが日蓮聖人です。結局ここに来られたのは自分の国に帰れないから少しでも朝鮮に近いところに当時の黒田藩から土地をもらってここに隠居されたんですよ。それでおそらくそういう忍ぶ姿で目線がちょっと上向いてるんだ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ことでしょうね。で普通なら目線がまっすぐ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目線が上向いてるんですね。 얼굴을 들어 시선을 멀리 두고 있는 목상. 이 목상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인 승려 이련이다. 이련, 그는 누구일까? 사전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선조 임금의 손자이자 임해군의 아들이란 것이다. 조선의 왕손 이련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잡혀 끌려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解散 묘원사는 비운의 조선 왕손 이련의 유물을 사찰 보물로 보관하고 있다. 書いてるんですかこれは。これお経本で法華経8巻10巻ですか全部で。 조선 왕손으로 일본으로 끌려와 승려가 된 이련. 그는 이렇게 불경을 한자 앉아 쓰면서 자신의 기관 운명을 불심으로 달랬을 것이다. 그는 결국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왜 돌아가지 못한 것일까? 이련은 1665년 77세를 일기로 이곳 후쿠오카에서 입적했다. 일본으로 끌려온 지 70여 년 만이었다. 그의 법명은 가관원. 일본인들은 그를 성인이란 뜻의 상인으로 불렀다. 이련이 입적한 지 350여 년. 그는 지금 후쿠오카 언덕의 한 사찰에서 시선을 멀리 둔 목상으로 남아있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돌아가고 싶었던 고국 조선 땅이었다. 일본 불교계에서 추앙받는 인물이 된 승려 이련. 여러 정황상 그는 선조의 손자, 그러니까 왕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왕손이라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네, 많은 후궁과 자식을 보았던 조선왕가. 그래서 조선시대 왕가의 가계도는 매우 복잡합니다. 선조는 부인이 모두 8명, 그리고 알려진 자녀는 14남 11녀입니다. 그중 선조는 세 번째 부인인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첫째가 바로 임진왜란 당시 19살이었던 임해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살 아래인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해 피난길 중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됐죠. 그리고 선조의 장남인 임해군의 슬하에는 6살 난 딸과 또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손은 1593년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인질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임해군의 아들이 바로 이련 스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임해군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일본으로 가게 됐을까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조총이란 신무기와 100년 내전의 실전 경험을 가진 16만 대군 앞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조선 육군의 저항은 역부족이었다. 단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고 말았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서야 했다. 조선의 궁궐은 모조리 불타고 말았다. 선조는 세자 광해군을 데리고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피난을 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또 다른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함경도 휘령까지 북상해 군사를 모았다. 선조의 왕자 임해군이 바로 일본의 승려 이련의 아버지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기록엔 임해군의 아들 이련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 왕실의 가계도인 선원 계복 기략, 임해군의 양자들 이름만 즐비할 뿐 정작 그의 장남 이련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임해군의 아들 이련은 언제 어떻게 일본으로 끌려간 것일까?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의병의 승전을 기록한 북관대첩비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본래 함경도 길주에 세워졌던 이 비석은 로일 전쟁 당시 일본이 가져갔다가 4년 전 반환됐다. 원 비석은 2006년 북한으로 양도됐고 그것을 복사한 비석만이 남아있다. 비문에 의하면 함경도 휘령의 조선인이 왕자를 잡아서 적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바쳤다고 돼 있다.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진군했다. 임해군은 순화군과 함께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휘령으로 왔는데 이때 일본군과 내통한 조선인이 두 왕자를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준 것이다. 임해군의 아들 이련도 이때 함께 휘령에서 붙잡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두 왕자를 넘긴 조선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휘령, 경성 등 이 지역을 다스렸다. 가토 기요마사로부터 받은 대가였다. 북쪽 땅끝에서 적군의 포로가 된 왕자와 왕손, 그들의 삶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부산에서 함경도까지 전선을 길게 형성했던 일본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전쟁 기지였던 부산도 이순신 함대에 의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1593년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이때까지도 임해군과 순화군, 조선의 두 왕자와 그 가족들은 가토 기요마사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 두 왕자는 낙동강변까지 끌려왔다가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으로 풀려난다. 그러나 임해군의 아들 이련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의 행방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一旦未来に行って船に乗って楽東港を下ってこう出て、それでまたもっぺんプサンに戻ったっていうんですね。そこのところではもうすでにその王子の子供っ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だからそこのところはちょっとその経緯は分かりません。何も記録は残っていません。 가까스로 풀려난 임해군은 자신의 심정을 시로 읊었다. 그러나 그의 어린 딸과 아들은 아버지와 헤어져
끝내 일본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전쟁이 일어나자 선조의 왕자들도 분주해졌습니다. 광해군은 군사를 이끌고 직접 일본군과 싸웠고 또 임해군과 순하군은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회령으로 갔다가 가토 기요마사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데요. 그 후 두 왕자는 명나라 지휘부와 일본군 간의 협상을 통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만강변 회령에서 함께 끌려갔던 임해군과 순하군의 가족, 특히 임해군의 딸과 아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해군의 외아들은 삼려가도에서 일본에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 볼 때 다른 가족들도 일본에 끌려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리품이 돼 일본으로 끌려갔던 어린 왕손들.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에서 아버지 임해군과 헤어진 어린 두 왕손은 바다를 건넜다. (1593년) 4살 6살의 어린 남매는 낯선 땅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호시오지는 가토 기요마사가 후쿠오카에 들를 때마다 머물던 절이다. 임해군의 아들은 이 절에 맡겨졌고 13살 때 삭발, 1년 종의 승려가 됐다. お嬢ちゃんとお子さんを今度はお連れして、それで星王子の日教という人に預けたということ、これはもう紛れもない事実ですね。 당시 임해군의 아들이 갖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이곳에 보관돼 있다. 그것은 아버지 임해군이 갖고 있던 소복이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 임해군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승려가 된 조선 왕손은 본격적으로 불법의 길로 들어섰다. 교토는 당시 일본 불교의 중심지, 그 중심에 혼곡구지가 있었다. 일연종의 대본산 혼곡구지는 가토 기요마사와 인연이 깊다. 1611년 바로 이곳에서 가토 기요마사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가토 기요마사의 다비식을 연상시키는 의식, 지금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 돼 있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을 공격할 때 그의 승리를 기원했다는 혼곡구지. 이곳은 가토 기요마사의 사찰인 것이다. 혼곡구지의 자료관. 이곳엔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탈취해간 조선의 해태상 한 점이 안치돼 있다. 바로 이 사찰로 임해군의 아들 이련이 온 것이다. 이련은 이 사찰의 불교학교 구오단인에 입학, 19살까지 학업에 정진했다. 구오단인은 당시 일본 불교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던 교육기관으로 명망 있는 승려들을 배출했던 곳이다.
그만큼 일반인들은 입학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やっぱり信仰と学問というものがやはり両立した人じゃないことには押されるわけがないですから、だから絶対にそれはね一つにはそれはそういう王様のね血を引いた一族であったというふうなこともあったとは思いますよ、これは。それはね、あった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ただそれだけじゃダメですわ。一にもいわゆる行と学とが備わった人。 그런데 이 시기 왕손 일현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료라는 고려 승려, 즉 조선인이었던 것이다. 이료는 왕손 일현과 같은 배로 끌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경남 하동에서 납치되어 온 여대남이란 인물이었다. 왕손 일현과 양반가자제 여대남, 이 여대남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왕족의 삶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선조의 손자이자 임해군의 아들인 일현 스님이 일현종의 대본산 중 하나인 혼고쿠치에 들어간 것은 1604년, 일본으로 끌려간 지 12년째인데요. 그의 나이 16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같은 운명을 가진 또 다른 인물, 여대남을 만나게 됩니다. 이료라는 법명을 갖게 될 여대남과의 만남. 이국 땅에서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이 만남은 두 사람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아마 함께 불도와 학업에 정진했을 겁니다. 경상도 하동 양반가의 자제였던 여대남. 그는 일본에서 어떠한 행적을 남겼을까요? 조선인 여대남, 즉 일본 승려 이료는 구마모토에서 승려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구마모토는 가토 기요마사의 본거지.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인 석공까지 통한 이곳 구마모토에 자신의 성을 쌓았다.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창건된 구마모토의 혼묘지. 여대남은 33살의 나이로 이 사찰의 3대 주지로 임명됐다. 혼묘지는 가토 기요마사의 유고를 안치한 사찰. 죽음을 맞기 직전의 가토 기요마사 모습이 그대로 목각상으로 남아있다. 혼묘지는 이 목각상을 1년에 단 하루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重蔵伝と申しまして、清少公の言い伝えによりますと、生前の姿を写したとされている木像が安置されております。この木像は毎年清少公の消灯大安にあたる7月23日に開かれ、ご命日にあたる7月24日の早朝に閉ざされます。 이것이 가토 기요마사 최후의 모습인 것이다. 이 사찰엔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귀한 자료들이 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보물관의 수장고.
이것이 가토 기요마사가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유물. 가토 기요마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순신 장군의 친필 족자였다. 치열한 전란의 한가운데서 느꼈던 적막감을 묘사한 이순신의 시. 그의 이름이 뚜렷하다. 또 하나 이 사찰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대남, 즉 승려 이류의 초상화다. 비록 불도에 귀했지만 조선인 여대남은 늘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했다. 그가 하동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 일본으로 끌려온 지 28년 만에 보낸 편지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적혀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일본에 붙잡힌 몸으로서, 또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절 주지로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해마다 가토 기요마사의 기일이 되면 현묘지엔 특별한 법회가 열린다. 법회는 저녁 7시에 시작돼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끝이 난다. (20여 명의 승려들이 함께하는 복경). 가토 기요마사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의식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조선 왕손과 양반과 자제를 끌고 와 일본의 승려로 만든 가토 기요마사. 그는 지금도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이 의식은 기구하게도 조선인 승려 여대남에 의해 맨 처음 시작됐다. 가토 기요마사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 여대남은 하룻밤 만에 10만 여자의 법화경을 직접 필사하여 가토 기요마사를 기렸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운명을 뒤바꾼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원망을 불심으로 내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선조의 손자이자 임해군의 아들 왕손 일현. 16살의 나이에 출가한 그는 일본 불교계의 엘리트 코스라는 구법 달린과 이다카 달린을 거쳐서 일현종의 대본산 탄생사에 입산을 합니다. 그리고 26살 되던 해에 이절에 제18대 주지가 되죠. 조선에서 끌려온 인질. 비록 그가 조선의 왕손이라고는 해도 일본의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주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승려와 신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조선의 왕손에서 일본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일현. 그가 승려로서 일본 불교계에 남긴 족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네 살 어린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로 끌려와 교토에서 학업을 닦은 조선왕손 일현. 그의 행로는 지바현의 고미나토로 이어진다. 이곳 고미나토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일현종이 탄생한 곳. 탄조지는 이를 기념하여 세운 유서 깊은 대사찰이다. 조선왕손 일현은 26세 나이에 이 사찰의 제18대 관승이 됐다. 주정왕 군지위. 왕손된 일현은 이곳의 조사당이다. 일현종의 창시자를 모시면서 법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 조사당의 천장에서 특별한 유물이 발견됐다. (400여 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세울 때 올린 상량문이 남아있다. 屋根の軒の下にですね、ちょうど天井分の家の柱の中心のところの上に載せるものです。 상량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들, 일현의 친필이다. 조선 왕손 일현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매군의 명복을 빌고 어머니의 불심을 기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간절함을 일본 사찰 건물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일현의 아버지 이매군의 최후는 비참했다. 광해군의 지지 세력에 의해 진도로 유배됐다가 강화도에서 참살됐다. 1609년 어린 아들을 일본에 빼앗긴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 불교의 지도자가 된 일현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리는 상량문을 올렸던 것이다. 이제 일현은 영영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일현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자신이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세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란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이곳 탄조지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실제로 썼던 투구가 한 점 남아있다. その辺は定かでないですけれども、当山がこの日蓮上人と深いご縁があるので、加藤清正公と加賀日蓮上人が深い関わりを持ってましたので、兜はそこから伝来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南無妙法蓮華経とも消えかかってますけども、書いてあるんですね。 조선을 침공했던 가토 기요마사, 자신을 일본까지 끌고 왔던 적장, 일현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大事に扱ってくれるけど自分をこういう境遇に陥れた加藤清正公には果たして心の底から 100% 信頼していたかどうかは分かりかねん。あえてその気持ちを自分で押し込めた。我慢した。その分一生懸命お寺の修行勉強をし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結果が優秀なお坊さんとな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38살이 되던 해 이련은 지바의 탄조지를 떠나 도쿄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가꾸린지라는 절을 찬 건 일본인 교화에 힘썼다. 가꾸린지는 역시 가토 기요마사를 모시는 신앙처럼 지금도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련이 쓴 한시목판, 중국의 시를 인용 가토 기요마사의 명복을 비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이련의 마음은 여기까지였다.日蓮上人という方は韓国の血を引いた方ですから、いわゆるそ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ですよ。それはもう父が言ってました。日本人みたいなその島国のその小さな考えじゃないんだと、考えが大きかったんだよ多分、こういうことですね。それでお前たち喧嘩するんだったらもう俺はここ出ていくということをお考えになって、そしてまた九州博多にお帰りになった。 돌아갈 수 없는 고국 조선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이었을까. 이련은 말년에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온다. 후쿠오카는 이련이 4살 때 처음 끌려왔던 곳. 이련은 여기서 후쿠오카의 성주를 만난다. 당시 그 성주는 임진왜란 때 외장 고로다 나가마사의 아들 고로다 타다유키였다. 성주 구로다는 이련의 포교에 감화돼 독실한 신자가 됐고 이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もうその時代とにかく博多の町の人気坊さんだったらしいですよ。やはりもう貧しい人と気持ちよく接したりね、お話をして聞かせたり、とにかく まあ一つのスターだったらしいですよ。今の言葉で言えばね。それで黒田公もそれから家来の戸賀家老さんもとにかくもう喜んでそこにお寺を建てたの今日の興正寺の前身ですよ。 후쿠오카 성주 구로다는 이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토지도 제공했다. 이련은 고쇼지란 절을 창건했다. 고쇼지는 당시 후쿠오카에서 손꼽히는 큰 사찰이었다. 진짜にいらっしゃる方が日蓮上人です。そして日蓮上人の右のお膝元に合掌されたお坊さんがお座りです。 あのお姿が日蓮上人です。このお姿は黒田のお殿様がお元気な間に日蓮上人にお作りになって 금빛 재단 한가운데 이련의 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4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끌려온 왕손 이련. 그는 적장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절에 맡겨졌고 마침내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 일본 불교계의 지도자가 된 이련. 그는 또 다른 면모를 보였다. 매暦という年号が入っておりますので 그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 당시 일본 불교계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련은 탁월한 불교 사상가였다. 모든 문제는 불교의 근본에 입각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 구로다가 일현을 위해 만들어준 달이 상인교. 상인은 성인을 의미한다. 조선 왕손 일현은 일본의 성인이 됐던 것이다. 후쿠오카로 돌아온 일현 스님. 그는 지금 일본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을 상담하는 자선사업뿐만이 아니라 후쿠오카 개발 사업에도 역시 힘을 쏟았죠. 특히 일본에 끌려와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 포로와 인질의 굴레를 극복해내고 불도의 길을 걸었던 일현.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일본에 끌려왔던 2살 위의 누이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인 일현의 누이. 그녀는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6살 왕손녀는 더 먼 곳으로 보내졌다. 후쿠오카에서 4살 남동생과 헤어진 왕손녀는 오카야마의 니와세 지방으로 보내졌다. 당시 니와세의 성주는 도가와다 지야스. 도가와는 가토 기요마사가 가장 신뢰하던 최측근 부장이었다.その方は黒田港の家老でいわゆる家来の中のトップですね、家老でなんとかっていう方がいらして戸川という方がいらしてその方に清正公が相談をされてそれでこのお嬢ちゃんを日本に住まわせるに際してはやはり日本人としての教育をしなくちゃいかんと思うからだから君のところ戸川さんのあんたのところの養女にしないかということでお話し合いがまとまって戸川家に養女に行ったんですね。それは父から聞いてますね。 그러나 고쇼지절의 연역서에는 다른 사실이 기록돼 있다. 선조의 손녀이자 임해군의 딸이 도가와의 측실이 됐다는 것이다. 처음엔 양녀로 삼았다가 나중에 첩으로 삼은 것이다. 조선에선 부모와 이별하고 일본에선 남동생과 생이별을 했던 6살 왕손녀. 今築300年ぐらいの家ですね. 그녀는 임진왜란 때 2차례나 조선을 침공했던 적장 도가와의 집에서 자랐던 것이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손녀. 6살 어린 그녀 주변엔 온통 일본인뿐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결국 적장에 첩이 돼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도가와의 무덤이 있는 세이류지.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도가와의 가족묘엔 정실 부인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어디에도 조선 왕손녀의 흔적은 없었다.
でこのお寺にはそういう文献が何も伝われてないですか？何にも残念ながら何もございませんね。今初めてお聞きしてこれから一生懸命に調べてみます。 72살이 된 동생 이련은 후쿠오카 언덕에 묘안지를 짓고 은거했다. 그리고 1665년 77의 나이로 입적했다. 조선에서 끌려온 지 73년 만이었다. 지금 그의 묘비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남매의 인연은 손자대로 이어진다. 왕소녀의 손자 도가와 슌가츠가 이련 스님의 목각상을 제작 묘안지에 안치한 것이다. 늘 조선을 그리워하던 모습 그대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조선 왕손의 목각상이 바라보는 서쪽 바다 건너 그곳엔 그리운 고국 조선이 있었다. 대마도 바닷가 우나스라 마을 언덕의 작은 묘소. 이 묘소의 주인은 선조 임금의 딸인 조선의 옹주. 바로 4살, 6살 나이로 일본으로 끌려왔던 두 남매의 고모인 것이다. 조선의 옹주가 일본에서 당한 운명은 가혹했다. 일본으로 끌려온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의 왕족도 옹주라는 고귀한 신분도 아니었다. 능욕 사건이 있은 지 20년 후 그녀는 이 작은 묘역에 묻혔다. 한많은 조선 옹주의 묘비 역시 대마도의 바닷가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멀리 고국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적국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던 조선의 왕족과 왕손들. 그 아픈 역사는 400여 년 동안 잊혀져 있었다. 우리 역사엔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남지 않았다. 네 살, 6살 어린 두 자식을 적국에 빼앗겼던 아버지 임해군. 그의 한과 아픔도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 망각과 통한의 세월이 400년을 지나가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참화를 당해 적국 일본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왕손. 그들은 끝내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주인공 두 왕손과 이연 왕희에 대해서 조선의 역사는 단 한 줄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 시선을 가진 목상의 주인공으로 남은 이련. 일본 가문의 여자가 됐다는 왕손녀. 그리고 대마도 바닷가의 작은 묘비로만 남아있는 이연 왕희. 그들은 지금도 먼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의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